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 말에 썼던 원고, 돈이 되는 미래 특허 119,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살 수가 없고, 아마 어제 주문하셨던 분들은 한 20명 정도는 성공을 했을 겁니다만, 제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전에 테슬라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자기 친구가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부럽다고 자랑을 하길래, 부러워하지 마,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한참 오래전인데, 지금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기 전이에요. 디드로 효과, 아니, 베블런 효과가 있고, 그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에 보유 효과.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자 심리에서 이런 겁니다. 자기가 좀 잘난 척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과 관련된 그것을 과시할 수 있는 과시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상품은 브랜드하고 전통이 굉장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페라리나 벤츠나 뭐 많죠. 제규어. 그다음에 맨 처음에 제가 정말 하늘이 제가 별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게 사자 그게 뭐지? 제가 잘 몰라요. 그 사자 그림 있는 거, 그런 차라던가. 그럼 얘네들은 바보냐? 얘네들이 바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우리 기축될 거야, 니네들 비트코인 안 사면 후회할 거야 하고, 테슬라야 테슬라, 일론 머스크야, 이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럼 나머지 차들하고 나머지 화폐는 바보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테슬라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식이라면 한 10%만 손절이든 익절이든, 지금 아니, 손절이냐 익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떨어진다가 이게 문제인 거지. 앞으로 폭락한다가 문제인 거지. 비트코인, 테슬라, 삼성전자네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보유자는 50% 정도 현금화해서,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 창조화력 발전소에 이 창업주주로서 들어와라. 또는 삼성전자라면은 한 10% 정도. 근데 제가 그 말하면서 테슬라라면 이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테슬라라면 30에서 50% 정도 현금화해서 정말 좋은데 쓰시기 바래요. 폭락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원고를 좀 차분하게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밤에 6시 이후에 주식 입금자만 30명이 넘었어요. 30명. 밤새. 그래서 제가 전날에는 소리를 켜놔가지고 조금 시끄러웠는데, 그 전날 24명인가? 밤에 오는, 어제 30명 정도가 이제 입금이 됐는데, 자, 이 책은
전부 천지인 해가지고 하늘의 변화, 땅의 변화, 사람의 변화 이렇게 해서 이제 인 쪽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사회변화, 복지특허 and new normal. 그러니까 복지특허란 말을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사회제도적인 복지제도 또는 그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적정기술 특허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new normal, 그죠? new normal. 그리고 이제 문화 내본주의가 온다. 문화 내본주의. 여기서 문화 내본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문화 권력의 시대가 오게 되고, 내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뭐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지적인 노동에까지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취직되기 시작한다고 예측하고 있다. 사람들은 새삼 인간의 무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무능력의 좌절감과 경제적 고통을 참아내야 할 것이다. 2015년에 제가 이 원고를 썼으니까 15년 후를 걱정하면서 쓴 건데, 15년 후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10년 후가 돼버린 거죠. 10년 후가 된 거죠. 2025년 몇 년 안 남았네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철학자 들레즈는 자기 무능력을 느끼는 순간이 생각의 시작이라 했다. 생각이 창조의 기초적인 방법이라면 우리는 무능력과 밑바닥으로의 추락을 겪어야만 창조가 가능할 것이다. 추락하기 전에 양보와 기부로 자기를 비운다면 자발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다. 여기서 추락하고 가로 열고 경착륙이라고 해놨는데 땅바닥에 꼬라박는 걸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철학자 둘레즈의 이 말,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을 안 해요. 다양한 생각을 안 하죠. 그냥 그 돈벌이에 급하죠. 예를 들자, 꺾였을 때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이 굉장한 천재라면 추락하는 과정 중에서 다시 상승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니야, 천재도 못 찾아낼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자, 자기를 비운다면 자발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다. 어쩌다 궁해지는 경착륙은 병원 입원이고, 스스로 궁해지는 연착륙은 휴가이다. 무능과 밑바닥이나 비움이 창조의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는 얘기는 동양의 고전 역경의 핵심 사상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역경을 당해야 역경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좀 말장난을 했는데, 역경하고 이제 그 쉬울 이자 역경하고 다른 건데, 역경을 당해야 역경의 핵심을 파악하게 된다.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 구죽궁의 순환이 역경이 정의한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은
궁이 없는 통구이며 통과 구는 변통이 만든다. 당장의 변화와 소통의 노력이 없이 오랠 구는 불가능하다. 드디어 한국은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 소리가요, 그 주식 투자금 들어오는 소리인데 살짝 멀리 놔둘게요. 하지만 체크는 할 수 있게. 드디어 한국은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거대 플랫폼들의 달콤하지만 숨통을 조이는 억압으로 삼성과 현대가 위기를 맞았고 중소기업과 개인들도 빚과 불황으로 점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 요즘은 불황이 매스컴의 유행어가 되어서인지 초등학생들도 용돈을 줄여서 받겠다고 먼저 제안한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세계화되면서 축소가 되고 정치는 더 분열되면서 더 강한 복지화를 향해 가게 된다. 불황기를 맞아 새롭게 형성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국민의당과, 그러니까 이 시점이 나오죠. 국민의당이 막 만들어진 시점에 원고를 쓴 건데,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연합한 더민주가 경쟁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는 결국 말뿐일지라도, 괄호 열고 말뿐일지라도 괄호 닫고, 보다 더 복지를 강화시키겠다고 말하는 당의 표가 몰릴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로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국민배당금이나 보편복지 이거를 주겠다고 하면 그것이 실현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자, 정치인이 매달 얼마씩 주겠다, 국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겠다, 로또보다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800만 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보편복지를 강화하겠다, 그럼 표가 몰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자, 2016년에서 2018년은 빠른 불황과 경제 축소를 미리 대비한 정책이 거의 없는 공백기라서 대다수 유권자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많이 아플 것이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나 시장이 된 사람은 결국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를 예언한 듯한 말이네요.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나 사장이 된 사람은 결국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나 경영인에게 가장 위험한 점은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이다. 물건을 살 중산층이 사라지면 서민층을 타깃으로 한 수익이 적은 박리담회나 부자들을 위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후리 소매로 가야 하는데 양쪽 모두 경쟁이 심해지게 된다. 박리담회 쪽은 알리바바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 중진국이 훨씬 유리하다. 구글과 인도, 베트남의 기업들은 결국 10,000원 이하의 휴대폰을 시장에 깔게 될 것이다. 후리 소매 쪽은 오랜 장인 정신으로 다져진 전통적 브랜드가 강한 일본과 유럽의 기업이 유리하다. 한국은 둘 다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그 어느 쪽도 상대하기 어렵지만 후리 소매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즉, 우리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박리담회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싼 노동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후리 소매로 가야 돼요. 과연 한국은 무엇을 비싸게 팔 것이냐는 거예요, 전 세계에. 무엇을.
이게 제가 2015년에 했던 고민이에요. 뭘 비싸게 팔아야 할 것인가, 한국은. 자, 여기서 구글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죠. 테슬라 얘기 시작한 김에.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네. 낭독의 시간인데. 절판된 책 낭독의 시간. 자, 전 구글이 애플 폰을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예전에. 그게 뭘까 했더니 공짜폰이에요. 공짜폰. 자, 애플은 전통적인 강자고 브랜드를 구축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삼성이 애플 폰보다 더 싸게 파는 것처럼 그러면 삼성하고 애플에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휴대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공짜폰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애들이라든가 용돈이 별로 없는 어린애들하고 인도 제3국에서부터 휴대폰을 깔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전 인구의 3분의 2가 구글 휴대폰을 쓰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자동차.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애플과 비슷한 회사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벤츠, 페라리, BMW 이런 이제 그런 유명한 자동차 회사겠죠. 그러면은 그 전통적인 강자들을 이기려면 값싼 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값이 싼 차. 근데 테슬라가 값이 싼 차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핵심은. 그건 어려운 반면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건 진입 장벽이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를 공격하기는 사실 더 어려워요, 이게. 그게 이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기존 자동차의 강자들이 테슬라를 공격하기 쉽다고요. 뚫어버리긴 이렇게. 뚫어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구글 전기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하고 인공지능. 배터리가 오래 가야 되고 충전 비용이 낮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태양광하고 전기차를 연결시킨 테슬라가 성공할 거라고 봤죠. 예전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양광 그거 까는 것 충전소 까는 것이 돈으로 따지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태양광 효율이 어느 정도 좋아졌냐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기술이 나왔던데 그 필름 형태인데 필름 형태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게 직선 패널이 아니라 자동차 표면에 필름이니까 그냥 붙여버릴 수 있어요. 지붕에다가 앞에 그 본네트 뭐 뒤에 앞뒤에 그 윗면 전체에 그 태양광 필름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자체 충전이 될 정도로 자동차가 그냥 갈 정도로 효율이 좋아져 버렸어요. 태양광. 무슨 얘기냐? 태양광 발전 전기 충전을 하는 그 전기 충전 주유소 같은 충전소 같은 게 아예 없어도 되는 상황이 와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어쩌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테슬라가 태양광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무료로 충전시키겠다고 했을 때 더 좋은 특허가 나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야, 나중에는 충전소 없이도 자동차 그냥 쌩쌩 달리게 돼 있어. 냅둬라, 돈 쓰라고 냅둬라 그냥. 네,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거죠. 미래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태양광 효율은 100배에서 10,000배 정도 좋아질 거라고 이 책을 쓸 당시 또는 2015년 이전에도 강의를 하고 다녔죠. 저는 계속 미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아예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그 정도로 기술이 빨리 발전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입장벽은 더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는 더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이 당연히 뭔가를 비싸게 팔아야만 지금 한국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자본주의 특성상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가속화된다. 그래서 홀쭉해진 중산층 이하와 자동화로 인한 실업자와 고령화로 인한 실업자들의 복지의 요구가 커지는데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 사람은 없고, 있죠, 여기 있죠. 납세 일위자가 되겠다, 한국에서. 한국인 중. 더 많이 내고 싶다, 세금을. 그래서 저는 어디 기부할 때요, 기부 영수증 자체를 폐기시켜버려요. 왜? 기부를 2배로 하고 싶은 거야. 여기도 기부하고, 국가에도 세금 내고. 왜? 기부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그만큼 또 내야 되니까. 즉, 기부를, 어쩐데더라? 기부를 100억을 하면 세금도 120억을 내야 된다던가, 기부를 100억을 하면은 세금을 80억을 내야 되고, 2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수증 처리를 안 하면. 그래서 저는 부가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영수증 잘 안 챙겨요. 왜? 세금 더 많이 내려고.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렇게 살아요. 영수증 정치 후원하고 저번에 총선 때도 한 2군데 100만 원씩 보냈어요. 국회의원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단체에다가 이렇게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좀 쭉 후원을 하면은 연말정산 때 이메일로 기부 영수증이 와요. 바로 삭제해버려요. 열어보지를 않아요, 제가. 그런 거는. 네. 그거 챙겨서 제가 쓸 데가 없어요. 그 기부 영수증은. 그냥 그 정도. 지금까지 제가 기부하고 정치 후원하는 수준은 영수증 필요 없죠. 네. 그만큼 저는 더 세금을 더 내겠다는 거죠. 예전에 광명시에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의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제 구독자가 있나 모르겠는데, 광명시의 평생학습관 3층에 꽤 넓은 강의실이 있는데, 그때가 2012년, 13년쯤, 그때 2013년, 그때 KDI 이종일 원장님을 제가 강의장에서 처음 만나서 제 명함을 줬더니, 정규꼴찌 서울대 가다 이제 저자고 하다 보니까 자기랑 같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랑 같이 자기가 현재 지식협동조합 주업나라를 약 진보적 교수들을 한 200명 모아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우리나라를 진짜로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 같이 하자 해서 그때 제가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그때는 참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30만 원 제가 출자를 했고, 그 당시 이제 원장님하고 몇몇 번은 1000만 원씩 출자하고 해서 이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죠. 그때부터 이제 세미나 하고. 그 즈음에 정세균, 그 당시에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 13년 정세균 현 총리가 와서 강의를 앞에서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상당히 유명한 정치인이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정말 제가 그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 뭐 거의 한 50명 이상 있었으니까. 만약에 국민이 세금을 더 내고자 한다면, 세금을 더 내고자 하는 개인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뭔가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싶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는 국민이 표준이라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국가에 많이 내겠다라고 선언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그때 국회에 있었으니 국회에서 그 법적으로,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법적으로 그 현상이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봤더니 정세균 그 당시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도화하기가 어렵고 단지 방법이 있다면은 기부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정세균 총리도 강의 다니면서 그런 질문을 과연 받아봤을까? 세금 더 내고 싶은데 제도화 좀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광명에 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한 놈이 있었다. 그럼 그게 저예요. 자, 세금이 줄어든 정부는 힘이 없다. 그래서 정치권의 변동은 고령화와 양극화가 가장 큰 변수이며 가난해지는 대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기주도적인 이기적 이타주의를 창조적으로 실행해야 제2, 제3의 공부와 창업, 인생 2모작, 3모작을 하며 건강한 100년 이상의 삶을 즐길 수 있다. 이기적 이타주의는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행동하라는 존 네이스비츠의 외침과도 어울린다. 대의와 용기가 있다면 슌페터가 제기한 창조적 파괴를 하는 희생적 리더가 될 각오를 하자. 그리고 모든 기업과 가정이 예술 벤처를 스타트업할 준비를 하자. 2015년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기적 이타주의란 무엇인가? 이기적 이타주의.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것은 내가 많이 잘 돼서 남들도 더 잘 되게 해주겠다잖아요. 이기적 이타주의. 내가 훨씬 더 건강해져서 아픈 사람들 돌봐주겠다. 뭐 이런 거죠. 이기적 이타주의. 근데 이 이기적 이타주의를 하려면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죠? 한국의 모든 기업과 가정이 예술 벤처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 벤처. 이 앞 페이지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박리 소매도 후리 소매도 이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리담에도 후리 소매도. 제조업으로는 갈 수가 없죠. BTS나 예술성이 있는 디자인 예술이나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이게 있는 벤처가 아니면은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조업 후원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가라앉는 배를 수리하면 어떡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가라앉는 배를 수리하면 어떡하냐. 새로 뜰 산업을 키워야지. 물론 이명박 박근혜 때 너무 놓쳐버려가지고 기회를 지금 우리가 돌파구가 너무 없는데. 자,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대기업이라면 우선 직원들의 두뇌를 예술가로 만들어라. 그래야 팀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앞으로는 자기 삶의 주도성과 이타적 도덕성과 잉여적 예술성을 희생시키는
근시안적인 사람과 기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주도성, 도덕성, 예술성. 자기 주도성, 즉 자기 신념 같은 거죠. 자기 주도성, 도덕성, 이타적 도덕성, 예술성. 여기서 제가 예술성을 뭐라고 불렀죠? 잉여적 예술성. 이게 없으면 너무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공 못하죠. 자, 그 다음,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 인공지능이 몫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본보다 사람다운 관계와 예술적 경험을 통한 풍요를 구하는 수평적 야망을 가져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수평적 야망. 하고서 이제 무인자동차 전에 잠깐 읽어드렸던 쪽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은 이 2부의 서문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나 볼까요? 80페이지. 거기서 부의 4대 원천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장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리어령의 디지로그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여기서 장인 정신과 예술성이 결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장인 정신이 부족한 연구원들이 그 사회에 많아지면 항상 마지막 결과물이 2%나 0.2%가 부족한 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되게 완벽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완성품이. 그 얘기를 여기서 장인 정신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한국은 명장을 홀대하는 국가이며 장인 정신을 잃어버린 땅이다. 기구를 닦고 길을 닦는 장인 정신은 입신 출세 플러스 연봉 경쟁과 반비례한다. 뭔가 쌓기 전에 먼지를 닦고 터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걸 좀, 제 문장은 거의 이제 좀 시적인 부분이 많아서 압축적이거든요. 티끌모아 태산을 못 하는다는 거예요, 장인 정신이 없으면. 지금 그 문장인데, 이게 뭔가 쌓기 전에 먼지를 닦고 터는 20%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장인들이 느린 작업을 인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마음껏 즐길 여유와 장인 정신을 되찾자. 좀 느려지자. 제가 뭔가를 할 때는 30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계속 했죠. 자, 1부. 진짜 창조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뭐 이런, 창조 기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챕터가 있고, 1부에 49페이지에 왜 기업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뭐 이런 챕터도 있고, 미래 예측은 왜 어려운가? 엄청난 질문들입니다. 49페이지. 대학에서 경물, 지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 얘기가 49페이지에 나와요.
앞에서부터 좀 이게 아이폰 제가 일시 정지를 못해가지고 (194) 페이지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공유했던 거 빼고 제가 그 뭐 박근혜 때 그 창조 경제가 실패할 거라고 많이 얘기해 놓은 부분도 많아요. 창조 경제의 전략이 6가지인데 이 6가지는 이러이러해서 다 실패한다 라고 여기 써놨는데 그 6가지가 뭐냐 이게 이제 구호는 좋아요. 맞아요. 이게 박근혜 때 창조 경제의 6가지 구호예요. 한국적 스타일의 브랜드화, 창의적 사회 분위기와 제도, 창의적 교육을 통한 창조계층 형성, 인프라와 R&D 클러스터 등의 창조 산업화, 창조적 생산과 소비 공동체를 조성하는 창조 공동체, 창조적 공동체를 연결하는 창조 지역 조성. 이게 한국형 창조경제 6가지 전략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지금 이 6가지 전략이. 다 실패라고 제가 여기다 쓰면 다 실패한다 이거는. 한국에서 절대 이 6가지 다 하나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써놨어요. 다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첫째, 인간의 두뇌가 여기에 한국의 두뇌가 여기에 적합한 두뇌가 없어요. 교육 제도뿐만이 아니라 불가능한 구호예요. 불가능한 구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팬데믹이 와야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6번째, 창조 지역과 창조 공동체를 왜 못 만들죠? 한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예술가나 창조적인 사람들이 모여들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드니까, 장사가 되니까. 그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더 싼 데를. 자, 서울 종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흩어졌을 때 어떻게 흩어지죠? 한 곳으로 가나요? 각자 형편이 다른데 서울 변두리로 흩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창조 지역의 형성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제가 지금 창조 공동체, 창조 지역을 만들려고 아예 도시를 건설해버릴 생각이잖아요. 저는 엄청난 복지, 엄청난 월급, 아예 뭐 놀이시설과 같은 뭐 디즈니 같은 주변에 놀거리를 막 만들어버리고 VR이 있으니까 가능하죠. 저기 익산에 그 VR 승마장 그 주변에 땅 사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말도 타면서 관광도 하고. 이게 뜻 있는 사람이 한 300만 평 사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불가능해. 지금 이거 지금 새만금이 아주 좋은 기회인데 새만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땅은 있는데. 저는 왜 국가의 땅은 뭐예요? 국가의 땅은 수많은 시의원들, 국민들,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데 결집이 안 되죠. 이 6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예언한 거죠. 박근혜 정부가 강남권 양재동에
뒤늦게 창조형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변의 주거 비용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때 효과적 인프라를 형성하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창의적 스펙을 배운 기득권 자녀들이 보기 좋은 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창의성은 원래 배워서 스펙으로 지닐 수 없는 것이며 부유한 환경에서는 더 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 강남에다가 창조형 클러스터를 만들어봐야 부잣집 애들 스펙 만들어주는데 사용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 부잣집 애들 스펙 만든다. 나 강남에 있는 양재동에 있는 그 클러스터 출신이야. 부잣집 애들 그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명함의 한 줄, 그 스펙만 들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에서 어떻게, 자, 한국에서는 실리콘밸리를 따라하면 안 돼요. 늦었어요. 단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일은 따라해야 돼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문화 다양성하고 창조 계층을 다수 확보하는, 그러니까 기술 인력을 다 대거 유입시키잖아요. 실리콘밸리는. 그죠? 벤처를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 그 스타일은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대들면 지금은 소용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창조 경제는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199페이지에 제가 썼잖아요.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맹상군의 계명부도 쉽게 이야기도 하고, 구글의 근무 기간 중에 20%는 네 맘대로 해라. 이 구글의 제도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런 거. 저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제 좀 더 커지면, 회사가 커지면 이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원래 지 맘대로 하는 데예요. 이제 현재 직원들 말고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창조활력발전소와 함께 할 그 투자자들의 자녀, 아직 그 얘기 안 했죠. 우리 창조활력발전소의 저는요, 애초에 출발부터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인연으로 다 했어요. 저는 우리 회사의 주식 투자자, 그 다음에 제 그림을 사신 구매자의 자녀들을 우선 채용할 겁니다. 회사에 철저하게 차별할 거예요. 우리 회사는 형평성 없어요. 왜? 예술 회사니까. 초기 투자자 자녀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는데, 자, 제 채용 방식은 능력 위주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초기 투자자의 자녀가 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이고 자폐하고 ADHD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럼 제 채용 방식은 이거예요. 그 장애인을 채용을 해요. 기본급을 줘요. 성과급은 못 주겠죠. 그죠? 기본급 월급이 나가요. 그러면 ADHD든 자폐증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또 연구원을 뽑아서 관찰하게 만든다거나 해서 계속 그 직원들, 장애를 가진 그 직원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거기서 세계화를 또 고민을 해보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만 장애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자극을 할까요? 자, 인공지능 로보틱스, 인공지능 로봇 쪽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특허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단 말이죠. 왜? 빅데이터가 없으면 적용이 안 돼요. 구글이 이메일을 공짜로 했던 이유는 그랬잖아요. 그 레디 페이지인가 그 친구가 당신들은 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메일을 공짜로 서비스하냐 했더니 우리는 현재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이메일이 오가는지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지메일을 시작할 때부터 인공지능이 목표였다는 거예요. 구글은 엄청난 겁니다. 지메일을 공짜 메일을 퍼뜨리면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17년 전인가 20년 전부터.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은 연구할 수 없지만 뭘 연구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봇 분야는요, 아직 개발할 게 많아요. 자, 저는 초기 투자자 내지는 제 그림을 많이 사신 분, 그 다음에 주식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 순서로 그분 본인 그리고 그분 자녀를 전혀 능력을 안 보고 우선 채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돈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채용 방식조차 좀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왜? 앞으로의 사회는 더 무능력하고 더 놀기만 좋아하고 더 쾌락만 좋아하고, 그렇다고 회사에다 제가 마약을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회사원들한테. 담배 금지, 저 담배 피는 조건이 하나 있다면 채용에서 이 결격 사유가 있어. 흡연자는 안 뽑을 거예요. 제가 담배 냄새를 너무 싫어해요. 흡연자는 진짜 면접에서 앞으로 탈락시킬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은 가급적 멀리 해요. 제가 길거리에서 담배 필 때 제가 이제 여기 숙소에서 화실 가는 길이 있는데 꼭 이 앞에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때문에 경로가, 그분을 피해서 가느라고 이렇게 딱 가는데,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 S 페인트 가게가 있고 여기 동영 커피가 있는데, 지뢰야 지뢰.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어르신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고, 동영 커피를 골목으로 딱 가려고 하면은 저기 불호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불호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담배 피는 아지트예요. 아지트.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피해서 제가 여기서 화실을 가려면요, 2배 거리를 가야 돼. 이쪽으로 가기도 싫고 이쪽으로 가기도 싫고, 이쪽으로 저기 쇼타임 갤러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전주 영화의 거리로 쭉 올라갔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또 담배 길거리 흡연자가 많아요. 갔다가 사람 안 다니는 우회전을 했다가 효자문 저기 갈비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기린 오피스텔을 해서 후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좌회전을 해서 뒷문으로 들어가야만이 담배 연기를 안 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져, 길거리 흡연자들 때문에. 왜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거리 흡연자 그 파라치 좀 없나요? 파라치? 따로 좀 월급 주고 싶어, 그 사람들한테. 좀 사진 찍어서 좀 신고 좀 하라고. 아무튼 흡연자는 안 뽑습니다. 흡연자는 안 뽑고요. 그 다음에 금연했다가 또 담배를 핀다, 해고. 저는 안 돼요. 왜? 제가 담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되게 민감하고, 우리
알바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구두를 못 신게 하는데, 왜냐면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기린 오피스텔 바닥이 지금 딱딱해요. 따각따각따각 소리가 엄청 또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가라 이러거든요. 그 소리, 냄새에 이제 되게 방해가 많이 되죠. 그림 그릴 때 방해가 되고, 또 길거리 출퇴근할 때 방해가 되고,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이 100m, 뭐 200m 막 걸어가도 되는 데를 창문을 닫고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만 담배 연기를 안 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서는 경찰을 가끔 활용을 하죠. 담배 연기를 안 맡으려고. 기린 오피스텔 후문이 이제 제가 보완을 하고 후문으로 나오니까 후문 쪽에 흡연장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거기는 짧아요. 그래서 그 흡연장 딱 지나가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숨을 참을 수가 있어요. 한 30초 정도면 지나가니까. 한 20초. 숨을 딱 참고 경고예요, 경고. 당신 담배 피는 냄새가 별로 안 좋다. 표시를 살짝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가죠.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도 살짝 냄새가 나긴 하는데, 어쨌건 자, 담배 얘기 그만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능력을 보고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고, 정직원으로. 알바는 능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알바는 아르바이트는 그 기능적인, 굉장히 기능이 필요한 건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의 컨셉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월급이 그 직원에게 가족이죠. 가족의 컨셉이에요. 직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가족이 무능력하다고 밥을 굶깁니까? 가족이 무능력하다고? 자기 새끼인데? 자기 가족인데? 그 개념이에요. 제가 1차 증자를 왜 제 돈하고 1대1로 했죠? 1대1로? 가족 개념이에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한 배를 탄. 그래서 고리 방주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근데 그 가족 개념을 어디서부터? 10,000원 이상 투자자부터 제가 가족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10,000원 이상 투자자부터. 하지만 이제 우선 채용 우선순위는 이제 철저하게 차별, 금액, 그 다음에 얼마나 먼저 초기에 저를 도와주셨느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하고 그 금액. 근데 그 금액은 주식이냐 그림이냐는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림값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하고 주식값이 얼마냐는 뭐 비슷비슷한데, 왜냐면 수익률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근데 차이점은 있어요. 뭐냐, 주식은 빨리 수익이 생길 거고 그림은 천천히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좀 더 빨리 나는 현금이 내 계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럼 주식 투자하시고. 난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리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제 판화 선물을 또 하니까, 판화 선물이라도 받으면서 진품을 기다리고 싶다.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그 진품의 가치 상승은 무한대가 되는 거고, 우리 회사의 주식은 제가 10,000배로 제한하겠다 그랬죠. 10,000배로 제한. 10,000배 이상은 제한하고, 또 다른 회사에 제가 또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여러 개를 키워야죠. 그 얘기 읽고 끝내죠. 기업은 왜 위기에 빠지는가? 미래 예측은 왜 어려운가? 미래 예측이 어려운 4가지는 뉴노멀이죠. 기본적으로 뉴노멀, 초경쟁, 초연결, 초국화, 초장수. 초가 너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상상 초월할 때 초가 붙죠. 그러니까 초가 붙어버리면 인간의 두뇌를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거죠. 뭐 초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예측을 하나 한 게 구글이 테슬라랑 손잡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여기다 써놨거든요. 지켜봅시다. 그러면 둘 다 더 강력해질 텐데. 아니 뭐 그렇게 예언했다기보다는 구글 플러스 테슬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구글 플러스 테슬라. 한국의 기업들이 다 연합을 해도 구글 플러스 테슬라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써놨는데. 특허는 혁신성과 진보성이 두 날개이다. 예술하고 특허는 정말 비슷해요. 특허도 혁신성하고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예술도 혁신성과 진보성이 있어야 돼요. 혁신성은 이제 그걸 뭐라면은 그 새로움이죠. 새로움. 최초성이라고. 최초성. 진보성은 과거의 화가들이 담지 않았던 사상을 담고 있어야 돼요. 저는 평행우주론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진보성을 갖고 있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는 이제 그 평행우주를 연구해봐야 아실 겁니다. 저희 자신감은 제 미술의 컨셉에서 나온다. 전에 말씀드렸죠.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서 국가가 국민들을 먹여 살릴 힘이 약해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다국적 기업은 초국적 기업이 되면서 국가를 흔들게 돼요. 기업이. 어쩌면 그래서 중국에서 마윈을 견제하는 것이죠. 국가를 흔들면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4가지가 필요하다. 한국은 첫째, 신소재 연구. 둘째가 가상현실, VR. 게임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4번째가 농어촌을 다시 살리는 6차 산업. 1차, 2차, 3차. 바이오 산업단지처럼 만드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농촌을. 이 4가지를 해야 된다. 라고는 20페이지에 써놨네요. 기업 R&D의 위기와 미래 특허. 왜 기업들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가? 여기서 몇 가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쓸 때 기억이 나는데, 기업들이 트랙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관성이라고 그러죠.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큰 기업일수록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신생 기업이 새롭게 대기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맞는 트랙을 신생 기업은 자기가 그 길 닦기가 쉬워요. 왜? 오솔길이니까 아직. 근데 대기업은 이미 고속도로에 아스팔트로 그냥 깔아버렸네.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 트랙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죠. 경로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좌회전을 잘하는 자동차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 트랙이. 예를 들어서 그 경주로가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는 거기서 경쟁력이 약해지는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들이 더 빠른 성과를 기대하는 만큼 투자자들도 이익 회수 기간에 대해 참을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회사들은 여전히 비슷한 경쟁의 트랙에서 이기기 위한 신기술을 위해 더 많은 외부의 지원과 자원에 더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더 치열한 국제적인 경쟁을 하다 보니 오히려 기술 자체의 독창성이 줄어들면서 기업 수익 마진이 점차 줄었고
이럴수록 기업은 단기간의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추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마진이 줄면서 자금이 부족해진 회사들은 더더욱 혁신적인 돌파구를 찾고자 애쓰지만 늘 좌회전을 하던 관성을 즉각 우회전으로 돌리기가 어렵다. 기업들은 우회전의 다중트랙 방식을 여전히 배부른 놀이나 검증되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비효율적 방식으로 치부한다. 자기가 살 길을 제안해도 자기가 그게 자기 살 길인지 몰라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관행과 관습.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2018년에 제 그림을 두 개를, 하나는 완불, 하나는 할부로 다 두 개를 완불해서 2년간 기다리고 있는 분께 판화 선물 하고, 이제 그분은 2019년 초 그때 백호가 지금 호당 8만 원이었죠. 백호 두 개를 계약하고 할부금을 넣으시는 분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창발회사의 주식이 10,000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100만 배를 10,000배로 낮춰서 100분의 1로 겸손하게 얘기한 건데, 10,000배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 기반으로는 10,000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몇 배가 올라갔죠? 난 몰라요. 계산 안 해봤어요. 근데 제조업은 1000배 단위는 있을 수 있어도 10,000배 단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수많은 직원하고 원가가 거의 70% 이상 80% 들어갈 거니까. 원가 경쟁이죠, 일종의. 제조업은 안 돼.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그 물질이나 직원의 노동보다는 뭐에 의존하죠? BTS 멤버들의 재능에 의존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그 재능을 한 가족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원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조금은 있죠. 유지비 등등등.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밥값 이런 거. 원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돼버리면. 그죠? 근데 BTS는 연습도 해야 되고 콘서트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많죠. 자기들이 직접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게 홀로그램 공연도 있고 하기지만, 게다가 BTS 문제가 있죠. 나이를 먹는다. 춤사위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몇 년 후면 안 나올 거야. 몇 년 후면. 대략 10년 후면 안 나오죠. 한 5년 후면 일단 외모가 바뀌어요. 5년 후면. 그 오빠가 아니야. 카탈로그에서 봤던 그 오빠가 아니야. 5년 후에. 인간은 늙는다. 늙고 근육은 감소하고, 즉 한 인간의 좀 화려한 퍼포먼스에 의존한다거나 또는 외모에 의존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죠. 저는 제 외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행이고, 또 하나, 그림에는 저의 퍼포먼스가 흔적이 있긴 하지만 그 퍼포먼스 흔적보다는 뭐가 담기죠? 사상과 생각과 영혼이 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올라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심지어는, 자, 여러분, BTS가 이제 그룹 해체했어. 그러면 그 회사는 또 다른 BTS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엄청난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제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어. 나 붓을 꺾겠다. 나는 원래 좋아하는 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럴까요? 월든처럼 숲속 위에 나무집을 짓고 아침마다 새들을 관찰하면서
나 한 2년간, 한 5년간 그림 안 그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산속으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제가 붓을 꺾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우리 회사 주식하고 제 그림을 산 사람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BTS가 은퇴 선언을 했어요. 그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은퇴는 어차피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10년 후에 앞으로 5년간 그림 안 그릴 거야. 나 좀 쉴래. 휴가를 가버렸네, 제가. 그림값이 올라가요, 그림값이. 희소성이 더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 생산이 일단 중단됐는데, 그게 또 스토리텔링이 돼요. 무슨 얘기냐? 작가가 그 새 보는 걸 좋아한대. 산속에 들어가 버렸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인 거예요. 작가가 그림 하나만 그리면 100억, 200억씩 버는데 잠시 숲속에서 새를 좀 보면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있고 싶다면서 자기 밥 해주는 사람, 작가가 스스로 제 밥상 차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밥 해주는 사람, 약초 캐는 사람, 뭐 사냥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자급자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측근 5명 데리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렸대. 한 5년간 안 나오기로 했대. 금값이 더 올라. 여러분들 더 큰 이익을 벌 수 있어요. 주가 더 올라요. 주가 더 올라. 그림값이 오를수록 주가는 더 오르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질과 어떤 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는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재능과 퍼포먼스에 기대는 회사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는 건 뭐죠? 스토리텔링과 영혼성이 담긴 이 그림은 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10,000배로 제한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10,000배, 이게 아니라 10,000배로 제한하겠다. 말투가 다르죠. 제한할 방법을 고안하겠다. 그때가 되면 10,000배 정도 올라버리면. 부가 너무 편중되니까. 우리 초기 투자자들한테 부가 너무 편중되잖아요. 지금 유토피아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에요. 가급적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제가 이 예술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제 예술의 별명이 뭐라고요? 유토피아 예술이라고요. 유토피아를 만드는 그 자체가 제 예술이라고. 범위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전 지구를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이게 제 예술이라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는 저는 원치를 않아요. 부를 골고루 나눠주고 싶지.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저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1시간 9분 됐네. 야, 재밌네. 자,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래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현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여기다 해법을 제시했네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증. 궁금증. 그 내용은 바로 이 책에, 그 정답은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의 문화에 들어있고, 이 책은 절판이 돼서 제가 떨이 하려고 사셔서 오시면 이제 갤러리 방문권이 생기고 여기다 사인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저 갤러리 방문권이 현재 제가 1,000,000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000,000원 투자자 아니면은 내가 안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그림에 방해가 되니까.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그림 그리는 이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외가 이제 이 책, 그러니까 제 그림도 안 샀고 주식도 안 샀어. 근데 이 책이 있어. 그럼 와서 사인 받아가시라는 거죠. 여유라는 것은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이 아니다. 버나드 쇼의 휴식을 허락하는 일이다. 참된 휴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유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버나드 쇼. 조지 버나드 쇼가 한 얘기죠. 구글은 바쁜 업무 시간 20%, 자유 시간에 나오는 특허가 50%예요. 생산성이 굉장히 좋죠. 미래 생산 능력. 미래성, potential, possibility, 미래성. 아유, 길어졌는데. 특허 분류의 중요성과 미래 특허. 분류법이 달라지면 중요성이 바뀐다. 투망에서 활쏘기로 바뀌는 특허 취득. 투망을 할 수가 없어요. 투망.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삼성에서 이 책을 가져간 건데 어디에 화를 써야 되겠느냐도 고민인 거죠. 대기업들도. 투망은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투망은. 특허 사냥꾼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만 읽고 끝내야 되겠다. 분류법에 대해서. 이거 읽고 진짜 마무리할게요. 34페이지, 35페이지. 지식의 미래 저자, 마케팅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와인버거가 쓴 혁명적으로 지식을 체계화하라에 정리법이 바뀌면, 그러니까 분류법이 바뀌면 우선순위와 권력이 바뀌며 중요성의 차이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권력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멘델레프의 주기율표 외에도 매우 효과적인 삼각형 주기율표와 원형 주기율표, 나선형 주기율표, 이온 상태의 원소를 다룬 주기율표가 따로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멘델레프 주기율표 하나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총. 우리 화학 시간에 이게 표로 된 거, 왜 그거 배우죠? 인쇄하기가 쉬우니까. 종이에 인쇄하기 쉬우니까. 종이에 인쇄하기 쉽다는 이유로 더 효율적인 주기율표가 있는데 안 배워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찍어낼 수 없으니까. 우리 온통 네모의 꿈인가? 그 노래가 있는데 이 네모난 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요. 그래야만 교과서에 인쇄될 수 있는 콘텐츠로 배우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멘델레프 주기율표는 삼각형, 원형, 나선형, 이온 상태의 원소를 다룬 또 다른 굉장히 색다른 주기율표가 따로 있으며 각각 유형성이 다르다고 한다. 학교에서 우리는 총 5가지 중에 하나만 배웠던 것이다. 또한 도서관 사사들이 필수 지식인 듀이식 도서 분류의 시대가 가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마존식 도서 분류의 시대란 말을 한다. 추천 도서. 이 말은 특허의 분석과 분류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십진법으로 영역과 카테고리를 나눈 멜빌 듀이의 도서분류법은 현대 도서관에서도 쓰인다. 특허의 분류도 이처럼 나뭇가지가 뻗는 방식이다. 인터넷과 빅데이터 마이닝의 등장으로 아마존식 개별 맞춤 분류가 등장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에서 추천 도수를 골라서 메일을 보내던 30여 명을 이직시키거나 실업자로 만들었다. 아마존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실업자 많이 생겼거든요. 도서 A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혀 영역이 다른 도서 F를 좋아하며 그런 경향성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도서 분류법이다. 특허 A가 이상하게 특허 G와 자주 합쳐지지만 기존 특허 분류는 그런 시너지 우선순위 반영까지 동시에 보여주지 않는다. 분류법의 다변화만으로 막강한 특허 연대를 만들 수 있다. 마치 여러 인종을 모아 세계를 정복한 바레인의 후예 칭기스칸이 용병을 조직하던 방식이 기술 분류에도 필요하다. 특허를 파악하는 방법에도 인종과 종교와 혈연을 뛰어넘는 기동성과 효율성 중심의 분류법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더 강한 누군가의 예측과 분류법을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다이달로스의 미궁에 빠져 상자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플랫폼은 빠른 변화를 선도하지 못하는 기업의 운명은 가혹하다. 현재의 경쟁력인 기술들을 관리하기에도 너무 많아지는 정보와 2차, 3차 가공 정보와 링크와 니치를 파악하느라 오히려 미래를 볼 시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없는 기업의 운명이죠. 미궁에 빠져버린다. 잘 안 보여요. 좁은 상자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초국적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거고요. 자, 분류법은 삼각 피라미드나 사각 표에서 나무와 가지 형태로 갔다가 이후 역동적 그물형으로 바뀐다. 리좀형으로 바뀌게 되죠. 인간은 뉴런망 수준이 역동적 그물망이다. 그런데 아마존식 분류법과 구글의 추천법은 저별은 너의 별, 저별은 나의 별 노래와 비슷하다. 무수한 별자리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다. 서양에 가면 서양식으로 별자리를 보고 동양에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꺼내는 것이다. 앞으로의 효율적 특허 분류법은 별들의 양과 위치는 같으나 점을 연결하는 방식을 매번 지역과 문화, 개인과 집단의 시각과 사안에 따라 즉시 바꾸는 분류일 것이다. 여행해가는 방향의 별들 묶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UN 미래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리얼타임 델파이 기법을 다시 특성별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며 아마존식보다는 더 진화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 책을 읽으려면요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문장을. 자, 집단지성과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되 특허 기술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가치 분석도 필요하다. 다양한 분석가들을 모아서 가치 평가 대상에 1에서 10까지 점수를 주어 더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 회사의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현재 여기 가습기가 없어요. 낭독하기가 좀 힘드네. 이 방에 이 가습기 하나 최고급 그냥 선풍기만 돌아가는 가습기 있잖아요. 근데 선풍기 가습기 시끄러워가지고 하나 좀 아무튼 골라봐야지. 가습기 그 초음파 가습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초음파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음파는요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타격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에 예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 가습기를 쓰자니 그 초음파가 내 몸에 미치는 그 기분 나쁜 그런 게 있고, 저주파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선풍기 자연바람, 선풍기 가습기는 그 처음에는 팬이 소리가 안 나다가 나중에 막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 멀리 좀 놔두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조용한 가습기가 필요한데.
집단 지성과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되 특허 기술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가치 분석도 필요하다. 다양한 분석가들을 모아서 가치평가 대상에 1에서 10까지 점수를 주어 더하지 말고 0.1에서 99.9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후 곱해보자. 곱하기예요. 곱하기. 곱하기 방식은 도박과 같은 면이 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특허 취득 패턴을 투망에서 활쏘기로 바꾸는 한 방법이다. 무슨 얘기냐? 제조업의 주가는 더하기 방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러나 예술 산업의 주가는 곱하기 방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곱하기 방식. 제조업이 100배 오를 때 예술 산업 10,000배가 올라버려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자, 맨 앞을 달리는 사냥개는 지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먹잇감이 보이기 때문이다.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보면서도 따라가며 짖는다. 호랑이를 잡는 마지막 한 방이 무엇일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의 사냥감인 돈이 된 미래 특허가 도망가는 경로를 일단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언젠가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만으로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 우선순위 미래 특허의 별자리를 잘 정한다면 큰 호랑이가 걸릴 덫을 미리 설치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특허는 별자리 방식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자리 방식 분류가 뭐냐면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건데 인간들의 본성을 잘 파악해서 지금 표적수사, 타겟팅, 표적수사처럼 가되 여기서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 인문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방식도 굉장히 진화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도록 이끌어갈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는 주로 이제 뇌과학하고 진화심리학적인 부분을 다뤘고 미래인문학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다뤄서 미래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 책들을 쓰기 위해서 공부했던 기간은 대략 좀 마음을 먹고 독서를 시작한 지는 45년? 아니 35년이 됐고 조금 대학교 때부터 20살 때부터 따지면 30년이잖아요. 이게 30년 공부예요. 30년의 치열한 공부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예술가의 꿈을 꾸면서 유토피아 예술가의 꿈을 꾸면서 자기 한 끼 먹거리도 없지만 이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면서 또라이죠, 또라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던 그 공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 지구의 문명이 이제 지금까지는 예측을 했죠. 예측. 앞으로는 만들어갈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게 뭐 앨런 케이 이전에 누가 또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말했겠죠. 근데 앨런 케이가 그걸 따라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누가 먼저 말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자신을 알라가 델피 신전의 입구에가 있는데 그걸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알고 나우나 형이 테스 형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테스 형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 말의 뜻이 너 자신을 알라도 아니에요. 너 자신을 잘 보살펴라라는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노티 소톤. 우리는 제가 책에다 이렇게 썼어요. 다른 책에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파도처럼
물결처럼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노티 소토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현재 너의 변화의 흐름, 네 인생에 흘러가는 것을 잘 살펴라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의 뜻이 아니라고요. 잘 살펴보시고, 제가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정확히 뭐 많아요. 그런데 뭐 이쪽으로 가면 순천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뭐 저기 군산으로 가고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갈림길. 근데 처음에 갈림길에서 되게 처음에 각도가 한 몇 도로 시작하지? 정말 한 1도로 시작해요. 고속도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갈림길이 이렇게 가잖아요. 조금씩 벌어져서 여기서 확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갈림길이. 처음에 1도로 시작하거든요. 그 변화가, 작은 변화가. 점점 커져요. 5도, 10도 가다가 45도 가다가 90도 가다가 어떻게 돼요? 180도. 이게 갈림길이에요. 우리 삶은 늘 갈림길이 나와요. 그 변화의 흐름이죠, 그게. 그래서 맑은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그 자기 삶에 흘러가는 그 흐름, 그것을 잘 관찰하라는 뜻이 있어요. 고노티 소토는. 잘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보살피듯이 자기의 관점과 자기 영혼과 자기 생각을 잘 살펴라 이거예요. 잘 다듬어라. 변화의 흐름을 관찰해라.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리버럴 아트는 뭐냐면은 제가 이 책에다 쓴 내용이에요. 스티브 잡스의 그 리버럴 아트, 인문학의 뜻은 무엇인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게 리버럴 아트의 진짜 뜻이. 어원적으로 제가 풀었거든요. 리버럴이 어떤 뜻인가. 제가 그 칼럼 쓴 것도 아마 인터넷에 어디 돌아다닐 건데, 리버럴 아트예요. 리버럴 아트. 그러니까 델피 신전에 써있던 그 너 자신을 알라, 고노티 소토는 리버럴 아트를 하라라는 뜻이에요. 인문학을 하라. 근데 인문학이라는 말에 또 갇혀버리거든요. 인류학을 하라라는 말에 가까워요. 인류학. 인간의 흐름을 공부하라. 문명의 흐름을 잘 살펴라. 그게 고노티 소톤이에요. 그게 리버럴 아트, 인문학의 본질이거니와 목적이고, 본질이자 목적이죠. 자, 우리 청발 고리방교 타신 우리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 22일 자정까지 과연 주식 투자가 얼마나 들어올지 기대해 주시고, 어제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조만간 강남에서 좀 주식으로 쓴맛 보신 분들한테 좀 연락이 올 것 같고요. 강남 쪽에도 좀 어제 얘기했어요. 강남의 어떤 자산관리사한테 당신이 수익을 안겨주었던 고객들한테 뿌려라. 그럼 당신을 믿을 거 아니냐. 그동안 당신이 수익을 안겨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우리 주식 투자 한계가 2억인데 2억을 넣는 분이 한 2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한 4억이 한꺼번에 주식 투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우리 창업 주식이 총 24억 중에 현재 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략 외부 투자가 한 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아니 이미 17억을 확보했어요. 이미 지금 한 18억 정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한 6억만 더 들어오면 돼요. 이상입니다.